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6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요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항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4가지 있는 거 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여기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것은 목적 적합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측 가치,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죠. 피드백 가치, 적지성. 이것을 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신뢰성에 관련된 게 나왔네요.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신뢰성이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이 아닌 것은 중립성 맞습니다. 비교 가능성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단기 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 자, 일단 이 문제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되겠죠. 즉 비용이 발생되거나 수익이 발생이 되면 단기 순이익이 비용이 발생되면 단기 순이익이 감소될 것이며 수익이 발생되면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항목은 먼저 첫 번째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의 자본 조정이 되겠죠. 자본 조정입니다. 즉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입니다. 1번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 미계상이네요.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정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자본 항목으로서 손익계산서 항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미계상. 자,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비용이죠.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며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네요.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인데요. 이게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과소 계산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단기에 기타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대손상각비로 계산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고 그리고 대손상각비는 800건 되죠. 800건 대로서 영업 비용입니다. 즉 영업 외 비용을 영업 비용을 했어요. 즉 비용을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계정과목에 이 계정과목이 자본 항목인지 자산 항목인지 손익계산서 항목인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번이네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4개가 다 재고자산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 중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죠. 재고자산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시가가 지급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의 평가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원재료 또는 무엇을 재고자산을 1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70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해봤죠.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며 이 30원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해서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담보적 정상적인 담보는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담보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보 손실이며 이 부분은 결산 문제로도 가끔 출제됩니다. 꼭 대변에 원재료 제품이 나오면 적여번호 8번 걸어주시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은 매입했다가 돌려주고 깎았으니까 우리 매입원가죠. 매입원가에 매출원가죠. 우리 원가죠. 원가. 매입 매출 이상하네요. 원가 구입한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이 틀렸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차감이 아니라 가산 더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즉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예,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진 거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한다. 예, 맞는 말이며 이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취득원가 있죠.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정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그리고 설치비, 시운전비, 등기비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 됩니다. 자, 설치를 위한 준비 장소. 예, 맞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장소를 닦아놔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 해당됩니다. 요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겠네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 여기 보시면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됩니다.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물 가격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가 됩니다. 자, 이게 돼요. 실용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을 부분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란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주죠.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물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자본화 대상인 차입 원가란다는 거, 예, 맞습니다. 재산세도 세금이죠? 아닙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 우리 왜 회계에서는 세세세, 새로 끝나면 받을 세금과 공과죠. 그런데 취득세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A, C, D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정상 연구 개발비입니다. 비용입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은 개발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구 단계의 지출로 본다. 다시 한 번 더.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정상 연구 개발비 비용이고요.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이 개발비로서 무형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 단계의 지출로 보고 연구 단계의 지출은 정상 연구 개발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 지출이 있단 말이네요. 첫 번째,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정답은 1번이네요. 어떠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우리가 무슨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이는 개발 단계에서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개발 단계가 되겠고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공부, 검정, 교양 등을 설계하는 활동. 예, 이것도 개발 단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검형, 주형, 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 우리가 뭐 어떤 정도 될까요? 다라이라 그러나요? 세숫대 이런 거 틀에 꽉꽉 찍어내잖아요. 그것을 그 틀을 검형이라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이것도 개발 단계에서 완벽하게 개발하기 전에 소규모로 만들어서 테스터 해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권의 당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정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정권 및 영업 외 손익은 얼마인가? 영업 외 이익 또는 손실이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뒤에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볼게요. 자, 먼저 4월 1일 주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자, 뭐 보통예금 주고 구입했다 가정하겠습니다. 보통예금 200만원 나갔고요. 당연히 차별은 단기 매매정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8월 31일이네요. 주 장현테크로부터 여기가 발행한 단기 매매정권 있죠. 중간 배당금 주당 1,000원을 수령하였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1,000원짜리가 1,000원을 얼마? 200주니까 20만원이네요. 보통예금에 20만원 들어왔죠. 이렇게 남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물론 이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평가하겠네요. 주 장현테크의 보통주 시가는 주당 12,000원으로 평가된다. 자, 내가 구입할 때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이 되었습니다. 주당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몇 주? 200주네요. 2는 40만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40만원. 상대 계정은 단기 매매정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단기 매매정권의 가액과 그리고 영업 외 손익을 찾으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단기 매매정권이 200만원. 여기도 단기 매매정권이 40만원. 따라서 단기 매매정권의 장부 가액은 240만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죠. 배당금 수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도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60만원이 되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단기 매매정권 240만원, 영업외 수익 60만원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당금 수익이 영업외 수익이고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이 영업외 수익인데요. 이게 영업수익인지 영업외 수익인지 아무튼 계정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7번 다음 관로안의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작지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무엇이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합니다. 자본조정 이것도 자본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도 다 자본항목이 맞습니다. 자, 먼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네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자본조정이 아니에요. 다음 자본조정 자기주식 처분손실 맞죠? 자본조정 혹시 여러분들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런 거 있었죠. 다음 감자 차익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가 자본 잉여금이 되고요. 그리고 자본 조정이 반대죠.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세 가지가 자본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감자 차손 아니죠. 이거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것도 자본 조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계정 과목들을 어디에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떠 컨트롤 F를 눌러 보셨더라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즉 보기에 계정 과목들이 나왔는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꼭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떠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화의 판매죠. 용역의 제공도 있습니다. 자, 수익 인식이네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서부터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고객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입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서 부셔지더라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판매자는 나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이미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판매했습니다. 이미 고객에게 판매된 것은 내가 고객님 다시 주세요. 이거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닌 것.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방금 나왔죠?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포인트 하면서 이렇게 적힌 거 있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요점 정리,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요점 정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 지금 이 자료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이 파일을 그대로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면서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시는 거 알죠? 한번 누르실 때마다 점수가 무려 5점씩 올라갑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원가 관리 회계가 되겠네요. 자, 원가 관리 회계 또는 관리 회계라고도 합니다. 원가 회계, 원가 회계, 또는 관리 회계 또는 원가 관리 회계 다 같은 말입니다. 원가 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서는 재무 회계를 공부하죠. 재무 회계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이 원가 관리 회계 또는 관리 회계는 정보 내부, 우리 회사 사람들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거래요.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1번 맞는 말이죠. 경영 계획 수립과 통계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예산과 실제 간의 차이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입니다.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외부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재무 회계가 되겠죠. 원가 회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원가 정보를 외부 관계 이해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원가는 회사 기밀이라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 핸드폰,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얼마인가 가르쳐주나요?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부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리를 근거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자, 이거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인데요.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 내가 전산회계 1급 시험 또는 전산세무 2급 시험에 응시하면서 이 공식이죠. 이 공식 3개를 모르고 못 외우고 시험 치러 간다. 저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은 연습 삼아 시험 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렇게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제는 꼭 매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매번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모른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3개밖에 없는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초 제공품 재고액 10만원, 기초 제공품 재고액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총재정가 35만원, 단기 총재정가 적어두었습니다. 여기도 단기 총재정가 35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네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13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원, 기초 제품 재고액 3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재고액 28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을 파란색 글자들은, 파란색 숫자들은 다들 문제 나온 것을 제가 공식에 맞추어서 숫자만 적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네요. 그러면 45만원에 13만원을 빼니까 32만원이 됩니다. 다음 이 단기 제품 재정가가 32만원이란 말이네요. 그러면 30만원에서 32만원을 더하니까 62만원. 거기다가 28만원을 빼니까 정답은 제품 매출원가는 34만원인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공식이오니 힘이 드시더라도 시험치기 한 10분 정도 일찍 가서 좀 적으시면 기억이 아마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은데요. 자, 우리 배분법 3개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배분법은 원가 계산이 아주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다른 배분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호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한 배분방법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다른 배분법에 비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채택합니다. 즉 중용을 채택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한번 볼게요.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함으로 계산이 가장 간단하다. 1번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를 고려한다. 그렇죠.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거고요.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 고려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 1번, 단계 배분법 2번, 직접 배분법 순이다. 예, 맞네요. 직접 배분법이 원가 계산은 쉽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확합니다. 맞고요.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 부분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 이렇게 배분 기준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은 단일 배분법이 아니라 이중 배분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번, 2번, 3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의 계산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종합원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원가 크게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가 있죠. 개별 원가는 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를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구합니다. 장점, 원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단점, 원가 계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 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업종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제조, 공정별.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공정별이 나오면 종합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점,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단점,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업종으로는 공장에서 왕창 만들어내는 이런 업종들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축구공 제조업, 테니스, 라켓 제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알고요. 한번 볼게요.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답은 1번이죠. 이게 다양한 제품을 조금 생산하는 것은
종합 원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듯이 개별 원가가 되겠죠. 따라서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말 시점에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한다. 그렇죠. 공정별 이런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즉 원가 계산에 금액이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련된 거네요. 자,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했을 경우 상품권은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될 때 팔림으로 봅니다. 외상이나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유용 가능하게 될 때 그때 팔림으로 보고요.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는 가공, 왜 갈고 닦고 쪼고 하는 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그때 팔림으로 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만큼 팔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 재화가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건데요. 우리 전기요금은 좀 그렇고요. 우리 선박 같은 거. 선박이 몇백억씩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다 주지 않죠. 10% 완성됐을 때 10%만큼 주고 그리고 30% 완성됐을 때 또 30%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가 됩니다. 즉 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이죠.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원칙입니다. 뭐 요 정도 한번 보고요. 자, 지금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연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예, 맞습니다. 무인 판매기는 돈을 꺼낼 때죠. 무인 판매기에서 연금을 인치하는 때,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될 때,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뭐 요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체험분 되겠죠. 체험분.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서라 고객이 3일 있다가 연락 왔습니다. 그때 팔린 거로 봅니다. 또는 일주일이 지나버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팔린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지급 기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전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 할 때 또는 그 완성도가 도달됐을 때 그 받는 돈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따라서 대가의 전부를 실제로 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면세인데 1개는 과세란 말입니다. 토지 면세입니다. 복권 면세입니다. 신문은 면세지만 신문 광고는 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수돗물도 면세입니다. 자, 면세 있죠. 수돗물, 미가공, 식료품, 그리고 뉴스통신, 신문은 면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광고는 제외죠. 광고는 과세입니다. 토지 사고 팔고 토지도 면세입니다. 물론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가 과세가 되고 복권 뭐 이런 것들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세금 계산서네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자,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금 계산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와 연결된 거예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 본다. 7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 주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 가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개인 사업자는 3억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2억입니다. 그리고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하게 되어 있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좀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 법입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번 맞는 말입니다.
공급 시기 전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날짜, 그리고 공급일이 되겠죠. 공급일입니까? 작성일, 작성년 월일, 그리고 공급가와 세. 이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틀리거나 누락이 되면 그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예, 맞죠?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 주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 예, 맞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전산회계 1급 96개 1강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